안녕하세요. 재밌는 정치입니다. 네, 늘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싶은 승특강 정치를 맡은 박보입니다.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산은 선생님이 산을 좋아하는데 바다보다 저는 산이 좋더라고요. 네, 바다에 가면 막 새까맣게 타잖아요. 네, 산이 좋은데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산은 지리산입니다. 그 이유는 지리산은 이렇게 막 유난스럽지도 않은 것 같고 막 이렇게 막 화려하지도 않은데 뭔가 깊은 맛이 있는 듯한 그런 이미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선생님도 좀 그런 사람이 되고 싶긴 한데 이 얘기 왜 하냐면요. 6월 모의평가 다가오잖아요. 이 강의 나갈 때쯤에는 지났을까요? 예. 6월 모의평가 결과를 가져다가 유난을 떨지도 말고 유난 떨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조금 담담하고 좀 묵묵하고 그런 사람이 좀 멋있어 보여요. 어떤 목표가 있건 무엇을 하건 간에 막 떠들고 막 얘기하고 막 이렇게 막 그러는 것보다, 물론 좋다, 싫다, 잘 웃고 하는 건 중요하지만, 이렇게 잔잔한 가운데서 끊임없이 오리발을 막 이렇게 막 하듯, 수면 아래서 막 열심히 하고, 수면 밖에서 늘 이렇게 평온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쯤 6월 모의평가 점수를 가져다가 일희일비하고 계실 텐데,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리산과 같은 그런 아주 담담한,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러려고요. 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핵심적으로 여러분하고 공부해야 될 사항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행정부의 구성에 관련해서 국무회의에 대해서 그리고 국무총리 감사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섞여서도 지난 수능을 살펴보면 이게 막 이렇게 섞여서 출제가 되었죠. 그러면서도 각각들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 예, 대통령의 권한. 정말 우리나라처럼 이 대통령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자칫 잘못하면 정말 그 권한을 가져다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나, 옆에 보시면 행정부에 대한 통제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이 행정부가 완전히 비대화됐거든요. 행정부의 비대화와 맞물려서 대의제 입법부의 약화 현상, 대의제 위기 현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 한 번만 이렇게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것이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의 종류,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권한까지 살펴보게 되는데, 한 시간에 이 헌법재판소의 권한까지 다 가게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뒤로 조금 넘어가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교재 자료 프린트 하셨죠? 네, 이거 보면서 한 문제 한 문제 정리를 해나가도록 할게요. 지금 121페이지 필수자료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필수자료 1번 국무총리에 관련하여서 나왔습니다. 빡빡하게 나왔죠, 여러분? 네, 안 보여요. 그러지 마세요. 자료 다 제공했으니까 자료 보시면서 합시다. 국무총리와 관련하여 헌법 제정권자인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선 헌법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국무총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헌법을 먼저 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헌법 제4장에 정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1장에 뭡니까? 총강, 전체의 얘기가 1장에 나와 있죠. 2장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 해서 기본권 나와 있었던 거 생각나시죠? 네. 3장에 국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네. 4장에는 정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네. 4장의 1절에 대통령, 네. 행정부의 대장이니까 대통령, 그리고 2절에 행정부를 규정되어 있고요. 2절에 행정부의 일관이 바로 국무총리입니다. 지금 1장에 1절에 일관에 이런 건 모르셔도 되는 거 아시죠? 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돼 있는데, 정부 안에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을 보면 국무총리가 가진 권한이 있다는 걸 명백히 헌법에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무총리 내정자를 지명하더라도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또한 우리 헌법의 규정에 의하면 국무총리 지명과 내각 발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보세요. 우리 헌법 규정에 의해서 보면 우리 보시면 대통령이 내각을 발표하잖아요. 그래서 국무총리는 누구? 그다음에 국무위원들, 다시 말하면 장관들을 막 이렇게 새 개각이라면서 이렇게 막 발표를 하잖아요. 그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헌법을 딱 살펴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제안과 요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무위원이 나오려면 먼저 국무총리가 있고 국무총리가 제청했을 때 임명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가 지금 새 내각을 발표하겠다, 개각하겠다, 단행하겠다 하면 국무총리랑 국무위원이랑 동시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그냥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단면이기 때문에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또한 국무총리는요, 이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큰 권한이 있죠. 임명을 제청할 수 있고 해임 건의할 수 있어요. 이런 헌법 정신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국무총리 내정자의 실질적인 제청 기회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주요 부처를 실질적으로 관할하는 권한을 가진 그런 기관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거, 행정부 관할권, 여기 관할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관할권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국무총리의 권한이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행정부 관할권을 가진다 하면 어쩐지 그럴듯하잖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국무총리가 우리나라는 의원 내각 제정 요소를 가진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국무총리의 역할을 굉장히 상징적이고도 좀 별거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지금 보듯이 분명히 헌법상 대통령과 별도로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이라는 거. 그래서 이러이러한 권한이 있다는 거, 행정강부 총할권이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이 문제가 나왔죠. 네, 작년에 이 문제가 수능에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한번 잘난 척을 하면 작년에 선생님이 탐스런 정치를 했으니까 탐스런 할 때 이 그림이 바로 여러분 청와대 정부 조직도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행정부 할 때 청와대 정부 조직도 들어가가지고 그거 잘라서 붙여서 이렇게 딱 여기다 딱 펼쳐놓고서는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딱 나왔어요. 막 잘난 척 하고 싶은데 할 데가 없는 거죠. 네, 아무튼 네, 우리나라 정부 조직을 간략히 나타낸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여기 누구 들어갈까요? 가장 윈대 대통령이죠. 그렇죠? 그리고 디귿에 보면 디귿이 누구? 2인자 국무총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면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이렇게 있고 4개의 자문위원회 있습니다. 경제자문위원회, 교육과학, 자문위원회 등등등 4개의 자문위원회 있고요. 이렇게 대통령 직속 또 국무총리 직속의 몇 개 기관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부처들이 나와 있죠. 16개의 부처, 16개의 부처, 맞나? 15개의 부처가 있습니다. 지식, 경제부, 기획재정부 쭉 이렇게 있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네, 1번. 기억의 국법상 행위는 대통령이 국법상 하는 행위는 문서로 하게 되어 있으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그거와 관련된 관계 국무장관, 기획재정부 이르면 기획재정부 장관, 네, 국무위원회 이런 부서 같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서제도라고 하죠. 여러분 보시면요, 이 1번 지문 선지는요, 1번 선지는 지금 작년 수능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이 선지 그대로 그 전에 수능 문제, 기출문제에서도 그대로 나왔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선지입니다. 대통령이 국법상 행위를 아주 신중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문서로서 남기게 하고 또 관계 국무장관, 국무총리가 같이 부가해서 같이 서명하도록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네요. 그다음에 니은. 공무원의 직무상행위에 대한 감찰권과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권을 갖습니다. 감사원, 암행어사 같은 기관입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니은의 장과 달리, 감사원장과 달리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자, 보세요. 여기서 틀린 건 무엇입니까? 달리죠, 달리. 그쵸? 감사원장,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등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헌법기관 구성권이고요. 네. 그래서 대통령은 감사원장과 국무총리를 모두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틀렸네요. 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디귿은 리을의 장에 대해서 임명 제청권과 방금 보셨죠. 국무총리의 헌법상 권한, 임명 제청권과 해임 건의권을 갖습니다. 그렇죠. 네, 확인하셔야 되겠고 5번.
리을과 미음, 리을은 재정장관, 미음 이렇게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관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 수립과 조정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도록 국무위원입니다. 장관일 때는 각 부처의 일을 담당하고요. 국무위원으로 가서 국무회의에 참석할 때는 나라 전체 일을 같이 회의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문제 풀어보고요.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어떤 게 맞는지 어떤 게 틀리는지 그리고 틀린 거 고쳐가면서 이렇게 못하셨으면 행정부에 대한 공부 잘 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셔야 돼요. 기출문제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웠던 거 어떤 식으로 나는지 살펴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래서 내가 미흡한 부분이 어딘가 이런 걸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꼭 잘 살펴보시고 지금 문제 안 풀어보고 여기 앉아있다. 그럼 끄고 풀어보고 다시 와야 돼요,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를 보십시오. 네, 자료, 교재가 아니고 자꾸 교재를. 자료다, 자료. 네. 1페이지 선생님이 해놓은 자료에 보면 사과 옆에 대통령의 지위와 역할이라고 써놓았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누구는 단순암기라고 싫어하죠. 네. 단순암기 아니고요. 이해하신 상태에서 꼭 머릿속에 넣어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헌법에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면서 국가 원수다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행정부는 옆에 보세요. 삼권 분립에 의한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다시 말하면 입법부, 사법부에 대응하는 이 행정부라는 부서의 수장으로서 짱으로서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국가 전체의 우두머리 국가 원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행정부 수반으로서 가지는 권리 4가지 국가 원수로서 가지는 권한 4가지에 해당하는 각각의 것들을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네. 행정부 수반으로서 가지는 거 당연히 행정부 지휘 감독하죠. 그리고 국군을 통수하겠고 공무원, 거기 내가 행정부라는 부의 수장, 사장이면 거기 있는 직원들에 대한 임명과 그 다음에 잘라버리는 거, 임면권을 갖는 거, 명령을 발표하는 거.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국가 원수라고 하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전체 국가기관 통틀어서 우리나라의 대표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옆에 보면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할 권한으로서 뭐 이렇게 조약 체결 등등등 외교에 관한 권한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보세요. 국가와 헌법을 지킬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국가 헌법 거기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여러분. 어떨 때 국가와 헌법을 지켜야 될까? 누군가 위협을 가할 때죠. 그렇죠? 상황이 아주 긴급하고 그럴 때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옆에 보시면 긴급 명령권, 긴급 재정경제처분 명령권, 계엄 선포할 때 위급한 사태잖아요. 또 위헌 정당, 헌법에 위배되는 정당이 나타났어.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북한의 막 김일성을 막 소원, 찬양하는 정당이 나타났다면 우리의 헌법과 우리의 국가를 뒤흔드는 단체가 되죠. 예? 그 위헌 정당 해산 제소권 등등에 보면 국가 헌법을 지키기 위한 권한에 속합니다. 뭔가 위급한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보세요. 국정조정권이라고 되어 있죠. 국정, 나라 정치를 조정할 권한입니다. 나라 정치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고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이지만 동시에 나라의 우두머리로서 입법부 관련된 일로서 나라 정치, 사법부 관련된 일로 나라 정치를 조정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정권 보시면요. 입법부와 어떤 관련성, 행정부, 사법부와 다른 그런 국가기관과 관련성 속에 있습니다. 보시면 국회 소집하래. 국회 소집 요구권. 입법부 관련된 거잖아. 법률안 공포 거부권, 법률안. 그 다음에 사면, 가명, 복권, 명령권. 이런 거 사법부가 하는 거에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 등을 한번 보시면 나라 정치를 조정하기 위해서 국민투표에 막 다툼이 일어나고 있어요. 수도를 어디로 옮겨야 될지 막 그 국가기관 내부적인 이런 다툼이 있을 때 국민투표에 딱 붙여서 이거 해결하자. 나라 정치 조정하는 권한에 속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신 상황에서 암기입니다. 무조건 암기 아니지요. 무조건 암기하면 정말 까먹고 또 까먹고 앞자리만 따갖고 외우다가 이제 시험 끝나면 하나도 기억 안 나고 막 이러는 거죠. 안 됩니다. 그다음에 헌법기관 구성권 보세요. 대법원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등에 대한 임명권 가지고 있고 동시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인에 대한 임명권. 물론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모두 임명하죠. 근데 그중에 333, 333 이렇게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지금 대통령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수능 특강 126페이지 5번 문제 변형했습니다. 네, 잘 하나 봅시다. 가라는 어느 헌법기관의 권한들입니다. 네, 이 권한들의 행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여러분 보세요.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다. 여러분, 긴급명령. 국가와 헌법을 지키는 권한이죠. 그렇죠? 헌법을 수호하는 권한에 속하면서 이것은 국가 원수로서 가지는 권한이죠. 나라의 대표로서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국군 통수권. 행정부 수반이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들을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명한다. 헌법기관 구성권. 헌법기관 구성권 국가 원수로서 가지는 권한에 속하네요. 위헌 정당 해산을 제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망치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난 그런 정당들이 등장했을 때 저 국가 원수로서 가지는 권한으로서 역시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권한에 속한다라는 거 정리되셨죠? 네, 그럼 보겠습니다. 기억, 긴급명령권은 국정을 조정하는 거다. 그럼 국정 조정은 나라 정치 조정하는 거 아까 뭐 있었어요? 법률안, 거부, 헌법, 국민투표권, 사면, 복권에 대한 명령권 등등 있었죠. 입법부, 사법부와 관련성 속에 있는 것, 그렇죠? 나라 정치 조정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네, 기억 틀렸습니다. 다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서로 이렇게 네가 해. 물론 네가 해는 아니겠지만 서로 상호간에 선출하게 되어 있죠. 너무너무 많이 나온 선지입니다. 맞습니다. 라는 그렇죠. 위헌정당 해산 제소권은 국가와 헌법을 수호할 권한에 속합니다. 맞습니다. 네, 볼까요? 리을 다라는 국가 원수로서 나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에 속한다. 맞네요. 그래서 여러분 정답을 어떻게 고르시냐? 리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이거 124페이지 2번 문제 변형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거 니은 디귿 다 필요 없죠. 네, 이거 다 필요 없네요. 네, 가 기관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아무튼 이 지문 속에서 이제 다른 것도 좀 한번 봅시다. 오늘은 2011년도 예산안 심의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한 새로운 법안의 국회 제출 여부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법률안 제출 여부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다고 이 사람이 말했습니다. 네, 여기 국회가 아니라는 건 알 수가 있네요. 여기 어디냐면 국무회의에서 의장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행정부에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의원 내각 제정 요소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법률안을 제출하기 위해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심의사항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법률안을 제출하려면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정부가 법률안 제출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한 17가지 사항 정도가 있습니다. 모든 국가 행정부 일에 대해서 다 심의를 거치는 건 아니고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건 아니고 헌법에 쭉 써 있어요. 그래서 17개인가 21개인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아무튼 네, 그걸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법안의 제출 여부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그랬네요. 예산안은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을 크게 늘리는 것에 초점을 두어 작성하겠습니다. 국회 통과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국무위원이 얘기하고 있네요. 또한 공무원 사회의 투명성은 법률을 통한 통제보다는 기관장 임명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은 행정부 내의 감사기관, 여기 여러분 어디 되죠? 감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무원 사회의 투명성을 위해서 이 국회의 동의를 얻은 감사원의 역할이 더 중요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당의 요구도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한 법률안을 제정하도록 법률안을 제안하는 것. 행정부가 법률안 제안하고 있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이 이제 이렇게 말하네요. 부의장께서는 국회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네요. 정부의 시정연설의 단계가 들어가는 거. 예산안
국회의장한테 내고 정부가 시정연설하고 상임위원회로 넘기고 특별위원회로 가고 그 순서 기억하시죠, 여러분? 네. 근데 의장이 부의장한테 맡겼습니다. 부의장 누구죠? 국무총리죠? 그렇죠? 네.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만 물었어요. 문제 변형했으니까 감사원 잘 알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1번 사법부 최고기관이다. 행정부 네, 다 나와 있네요. 아니죠? 행정부의 최고 심의기관 국무회의죠. 아니죠. 법무부 소속 감사원 법무부 소속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국회 내에 있어. 국회 내의 위원회야. 행정부 내. 아니죠. 정답 5번이겠네요. 대통령 직속의. 그렇죠. 여러분 대통령 직속의 기관이지만 독립적입니다. 여러분 그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정부 조직도를 살펴보면 대통령으로부터 이렇게 선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직속 기관이지만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헌법상 필수 기관이다. 5번이 정답이 되고요. 감사원의 위치를 알 수가 있겠네요. 네, 지금 1페이지 해당되는 문제 자료 내용 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2페이지로 딱 넘겨보세요. 2페이지로 넘기면요.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 방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 필수 자료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대통령이 우리나라만큼 막강한 이 권한을 행사하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식 대통령제를 가지고 왔는데 거기다가 행정부의 뭐 법률안 제출권도 있고, 즉 입법부에 대한 그런 거부권뿐만 아니라 제출권도 있을 뿐더러 게다가 이렇게 남북 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안정을 위한 조치로서 강력한 지도자 그런 것을 바라는 그런 분위기 그런 것 때문에 행정부의 권한이 막 강해지고 대통령의 권한이 강해지면서 점점 강해지게 되면 기본권은 침해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통제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행정부 내부적으로 행정부 자체적인 통제 방식도 있고 국회에 의한 통제 그리고 사법부에 의한 통제,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와 국민에 의한 통제도 있습니다. 선생님 자료에 다 지금 올려놨고요. 보시면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때는 이거와 관련해서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죠? 꼭 알아두셔야 되죠.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때 대통령 자의적으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문기관의 자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와대 정보조직도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자문기관 화살표 나가면서 4개 있어요. 4개. 그래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경제자문위원회, 뭐 교육기술, 뭐 자문, 교육과학기술, 뭐 이런 자문위원회 4개의 자문위원회 있고, 그다음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들 17개 맞을 겁니다. 17개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딱. 심의를 거쳐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물론 이 심의 상황에 구속되진 않지만, 즉 국무회의의 심의에 꼭 맞춰서 따라가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17개 사항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문서로서 남기도록 부서 되었죠? 이 사항들이 있습니다. 국회에 의한 통제 볼까요? 행정부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소추권 행사 강력한 견제 장치죠. 네. 그 다음에 국무총리 등에 대한 해임 건의할 수 있고 나라 정치 감사 조사권 그 다음에 국회의 동의 승인권 알고 계시죠? 그래서 대통령이 국가 헌법을 지키겠다고 긴급 명령을 하면 뒤에 국회에서 승인해줘야 돼. 안 해주면 그거 다 없었던 걸로 해야 돼요. 그만큼 강력한 견제장치. 동의. 일이 벌어지기 전에 오케이 하는 게 동의고 일이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사후 승인이죠. 그렇죠?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볼게요. 법원에 의한 통제도 있습니다. 행정부 대통령이 내린 명령, 규칙, 처분 등이 그 위에 있는 법률, 그 위에 있는 헌법에 위배되느냐, 위배되지 않느냐 여부에 대해서도 심사하도록 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도 있습니다.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서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공권력에 의해서 침해했는지 아닌지 여부를 심사하고 또 탄핵 심판은 여기서 하죠. 탄핵 소추를 국회에서 하면 끌고 오면 심판을 헌법재판소에서 하게 됩니다. 또 보시면 국민 투표를 통한 통제할 수 있죠. 대통령이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 물론 대통령이 국민 투표에 붙이지만 국민 투표를 통해서 국민이 저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여론 조성, 저항권 행사 이런 거 통해서 견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일도 여론을 통해서 딱 막고
수도시킬 수도 있을 만큼 우리나라는 또 민주적인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 행정부에 대한 통제 장치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이 같이 갈 때 민주사회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사회가 정말 전문화되고 복잡화되고 그러면서 전문성이 보다 많이 요구되고 복지국가를 추구하면서 행정부의 영향력이 너무너무 커졌습니다. 그에 반해서 의회의 역할은 작아졌고요. 그걸 대의제의 위기라고 하죠. 그 내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볼까요? 보세요. 네. 미출진 부분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에 가까운 정부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가까운 정부 형태입니다. 완전한 미국식 대통령제 아니니까. 대통령제의 특징은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국가 대표하면서 2010년 수능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봤던 문제 2011년 수능과 변형 문제 살펴봤잖아요. 2010년 수능 1년 사이에 거의 비슷한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거 확인하시면서 볼게요. 대통령은 원수로서 국가 대표하면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민에 대해서 책임지고 정책을 수행하는 국가 원수면서 행정부 수반이죠. 이러한 역할에 비례해서 대통령의 권한은 커질 수밖에 없고 그의 권한 행사는 국민 생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신중히 하도록 하거나 견제하기 위한, 여기 밑줄이요.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제도적 장치, 행정부 내부적으로 입법부,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사법부, 국민 다 살펴봤는데 여기 한번 찾아봅시다. 1번.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심판함으로써 대통령을 견제한다. 맞아, 틀려? 틀리죠. 어디가 틀려요? 이거 아니죠? 그렇죠? 탄핵 소추죠, 소추. 네, 아니고요. 대통령의 모든 행위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거 속을 가능성 너무너무 크죠? 모든 행위 아닙니다. 그렇죠? 정해져 있죠? 몇 가지 사항이요? 말씀드렸습니다. 모든에서 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니고요.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해서 뭔가의 국정 상황, 그 다음에 이런 것에 대해서 발언하는 게 대통령에 대한 견제일까? 아니죠. 그렇죠? 네, 아닙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은 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 국회로 돌려보내고 다시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지금 이건 법률안 거부권이고요.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의 행정부의 입법부 견제 장치죠. 그렇죠. 아니고요. 나왔네요. 5번.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게 되어 있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해야 한다. 여러분, 수능시험을 출제할 때요. 수능시험을 출제할 때 다 출제해놓고 난 다음에 온갖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다 살핍니다. 정말로요. 여기 출제 들어가신 분들이 다 살펴요. 똑같은 거 있나 없나. 똑같은 거 있으면 안 되거든요. 어떤 여타 기관에서 나온 거. 그런데 EBS 교재에서 나온 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전에 나왔던 수능 문제에서 나왔던 것도 됩니다. 똑같이요. 그래서 방금 전에 제일 처음 문제 2011년도 선지 1번 선지와 2010년도 5번 선지가 같으나 이런 건 문제되지 않아요. 만약에 이 선지가 다른 출판사에 있었던 문제집 선지랑 그대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출문제 그리고 수능 특강의 실전 문제 하나하나들 너무 꼼꼼히 아주 꼼꼼히 살펴보셔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5번. 몇 번 말했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틀린 거 왜 틀렸는지 이유 찾아가시면서 공부해야 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행정부의 비대화와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 짚어봐야 될 것이 입법부의 약화, 의회주의의 위기, 대의제의 위기 하는 부분입니다. 자, 보세요. 현대국가에서 의회의 기능과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여러분 교재 119페이지 8번 문제를 변형했습니다. 의회주의의 위기가 초래되고 있는데 그 원인과 해결 방안을 모든 별로 찾아 조사해 보는데 맞는 것은입니다. 의회가 왜 약화됐을까? 행정부는 왜 비대화됐을까? 그 이유는 현대사회가 전문성을 워낙 전문화되고 사회가 복잡화되겠는데 그거에 보다 더 맞는
그걸 탁탁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게 국회라기보다는 행정부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국회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의회가 약화되고 있고, 그에 따른 대책으로서 보다 전문적인 직능 대표를 도입하면 좋겠다. 맞죠? 그래서 1번 바로 정답 됩니다. 2번부터 왜 아닌지 확인해 볼게요. 자, 보세요. 행정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 아니죠. 의회주의 위기와 행정부의 비대화가 짝꿍이죠. 그 다음에 사회구조의 동질성이 강화돼서 여러분, 사회가 전문화되고 사회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으로서 행정부가 커졌다라고 했습니다. 동질성 아니라 이질성이 커진 거죠. 복잡화된 거죠. 다원주의 된 거죠. 다원주의. 다원주의가 더 좋겠네요. 그 다음에 그렇죠. 4번에 보세요. 정당 수뇌부의 권력 집중. 이건 맞습니다, 여러분. 의회주의의 위기가 오게 된 것이 뭐냐면 의회를 뽑아놨는데 의회가 국민의 대표로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의 한 구성원으로서 전락하더라는 거예요. 정당에 다 더 잘 보이기 위해. 그래서 의회주의에 대한 위기의 원인을 지적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행정국가화 현상, 행정부 비대화. 또 하나는 정당국가화 현상입니다. 네.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정당의 그 구성원으로 전락해서 정당 수뇌부, 막 우두머리의 입김에 좌우되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대책으로서 간접민주제를 확대한다. 직접 민주정치적 요소, 국민의 참여를 확대해야 되겠죠. 네, 여기가 틀린 겁니다. 5번, 국회의 국정감시 기능의 증대. 국회가 나라 정치를 잘 감시하면 그게 위기야? 아니지.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의회주의의 위기 관련해서는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되니까 다음 정리표를 한번 볼게요. 의회주의의 위기 원인 보시면 국회의원이 특수이익의 대변자로서 변질하는 나라 전체의 국민의 대표로서가 아니라 어떤 특수한 이익과 관련된 그런 것으로 변질하는 대의제도의 자체의 결함. 그다음에 다원화되고 전문화된 사회 구조에 발맞추지 못하는 그런 것. 행정부에 비교해서. 그다음에 의원의 수는 증가하는데 입법 전문성은 저하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가장 많이 예로 나오는 것이 행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은 더 많이 잘 통과가 되고 통과율이 더 높고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의 통과율이 더 낮은 오히려 국회는 어떤 거로 전락해? 통법부로 전락한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다시 말하면 뭐냐면 법률안을 국회에서 제출하면 그걸 통과시켜주는 부서로 전락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정당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국민의 대표라기보다는 정당 국가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이런 원인들 지적할 수가 있겠죠. 대책, 국회의원과 왜 이걸 대통령이라고 부를까요? 이걸 읽으면서. 네. 국회의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원회 배치를 배제하자. 네. 내가 이렇게 보건 그쪽에서 이제 일하던, 내가 의사 출신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보건 관련된 그런 상임위원회에 들어가면 원래 알았던 사람과 뭔가 이해관계로 이렇게 변질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상임위원회의 배치를 배제시키자. 법을 만드는 보좌관을 확충하자.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상임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정당의 영향력이 확대됐다라고 했어요. 국민의 대표로서 어떤 표결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 수뇌부들의 지시대로 표결에 참가해요. 그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강제적인 당론에 의한 투표가 아니라 크로스보팅. 이거 크로스보팅 뭐죠? 교차 투표죠, 교차. 우리 당에서는 반대하라라고 막 해도 내가 우리 국민의 이 국익을 생각해서 찬성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이렇게 당론에 막 따라서 하는 그런 결정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로서 결정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교차 투표, 입법 보좌관 확충, 이렇게 상임위원회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것 등이 해결 방안이 되겠습니다. 네, 잘 봐두세요, 여러분. 네. 지금 여기까지 지금 봤는데요. 이제 여러분 행정부 거의 끝 마무리까지 다 왔습니다. 좀 이렇게 섞인 문제를 한번 볼까요? 네. 다음은 정치 수업 시간의 한 장면이고요.
우리 헌법기관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2006년도 시험까지만 해도 지문이 되게 사실은 많은 사항을 이렇게 암기하고 알고 있느냐를 통해서 이렇게 가요. 지금 보시면 이것들 보세요. 법률 제정 개정 탄핵 소추권 갖고 있는 가가 국회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명령 규칙 처분 심사권. 여러분 방금 행정부에 대한 견제장치 할 때 보셨죠? 명령이 이 처분이 규칙이 법률이나 헌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 여부를 심사하는 거 사법부죠. 법원입니다. 법원의 권한 여러분 잘 보세요. 법원의 권한. 법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통적인 권한으로서 여러분 위헌법률 심사 제청권과 명령규칙 처분 심사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공무원 임면, 계엄 선포, 임시국회 소집 요구권. 정부죠, 정부. 행정부. 대통령. 대통령이네요, 대통령.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라고 쓰는 게 더 맞겠네요. 네. 1번, 가와 나의 헌법기관 구성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여러분,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이 있죠? 국무총리 임명할 때 국회가 동의 안 해주면 임명 못하는 거 보셨죠? 헌법기관 구성권이 있습니다. 아니죠. 그 다음에 나는 법원은 가에 비해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기능이 좀 약하죠. 맞네요. 그렇죠? 나는 가에 비해 국회에 비해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기능이 약합니다. 옳은 것은 2번 정답 되겠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더 3번 법원은 이 대통령에 비해 적극적인 정부에 비해 정부라고 해도 되겠네요. 지금 보니까 대통령 뭐 이렇게 말하는 정부 행정부로 보는 것이 더 좋겠네요. 법원은 정부에 비해서 적극적 법원은요 여러분 조금 이따 보겠지만 소극적이고 예, 이 행정부가 하는 그 집행이 보다 더 적극적인 작용이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특징 물을 때 나왔던 것들 아니죠. 다의 권한 확대, 대통령, 행정부의 권한 확대에 대한 국회의 감시 및 견제의 필요성이 오늘날 커지고 있죠. 커지고 있잖아요. 커지고. 왜? 행정국가 현상에 따른 대의제의 위기.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5번. 나는 가다에 비해 우월하다. 삼권 분립 대등하지. 그런데 행정부가 우뚝 하니까 좀 문제지. 그렇죠? 틀렸네요.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행정부와 국회를 좀 지난 시간 국회, 이번 시간 행정부 봤는데요. 이제 법원에 관련돼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세요. 밑줄 친 내용에 대한 탐구 주제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규정을 비롯한 다양한 법률의 규정을 통해 아주 이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통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쵸? 사법권의 독립해볼까요? 우리 헌법에 어떻게 써 있냐면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걸 우린 법원의 독립이라고 하죠. 법원의 독립. 다시 말하면 이 법원이 어떤 다른 국가기관의 영향도 받지 않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법원만 독립한다고 되느냐? 아니죠. 법관이 독립해야지. 재판을 하는 사람이 어떤 다른 영향도 받지 않아야지. 법관이 일할 때 직무상 독립. 다시 말하면 재판을 할 때 독립. 그래서 우리 헌법에 어떻게 써 있냐면 법관이 재판을 할 때는 어떤 다른 사회 세력 이런 데 영향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또한 법관의 신분상 독립. 법관이 어떤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잘리거나 그러면 무서워서 판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임기를 정확하게 보장해주고 법관의 자격은 또 임기는 이렇게 탁탁탁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법권의 독립과 관련해서 우리 헌법, 우리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장치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러한 외부적 압력으로부터 법원의 독립을 지키려는 제도적 장치 외에도 이렇게 써 있는 거 말고도요. 법원 조직, 법원 요 내부에 이런 사법부 자체의 독립 노력이 있다. 이 여기에 속하는 거 찾아보라라는 겁니다. 네, 어려운 문제지요. 약간은 기억 볼게요.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해져 있다.
법관의 자격을 법률로 정하는 거 여기 속합니다. 법관의 신분상 독립에 들어가죠. 우리 많이 했습니다. 이거 어디? 사법권의 독립과 관련해서 헌법과 법률에 쓰여진 그런 독립을 위한 제도에 속합니다. 여기에 속해요. 기억은 아니죠. 사법부 자체의 노력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니은 법관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통로가 확보되어 있는가? 좀 민주적인 의사소통이 되는가? 내부적으로. 맞네요. 디귿 대법관의 전직으로 대법관이 다른 행정부처에 막 그런 이제로 옮겨갔어요. 그러면서 서로 이해관계를 해서 판결을 하거나 그런데 영향력을 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관이 다른 행정부 어디로 이렇게 전직해 감으로써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가? 그러다 보면 사법권의 독립을 저해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내부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내부적인 얘기입니다. 법률과 헌법에 써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리을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상급심의 법원과 다른 판결을 했을 때 불이익은 없는가? 독립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내가 지금 지방법원에서 판결을 하는데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판결한 유사한 사건의 다른 판결과 다른 내용을 하더라도 불이익이 없게 하는 내부적인 노력. 그래서 여러분 니은, 디귿, 리을 읽어보시면 그런 내부적인 노력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자꾸 곱씹어서 읽으시면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절대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말 자체도 어렵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이 제도적 장치에 대한 우리가 배웠던 아주 기본적인 사항 알고 있으면 기억을 잘 가려낼 수 있었어요. 예. 그러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갑은 땡땡대 국회의원 선거에 입 후보에서 당선됐습니다. 상대 후보 을은 이 당선자 결정이 위법이라며 이 기관에 소를 제기했고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선의 선거의 효력, 당선의 유무효 여부, 즉 선거의 효력에 관해서 다투는 재판을 선거재판이라고 하죠. 그쵸?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재판은 여기서 하게 되죠. 여러분 어딥니까? 대법원입니다. 알아두셔야 되겠죠? 대법원에서 하는 선거재판 국회의원 대통령, 예,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장, 광역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단 한 번 단심으로 선거재판이란 당선의 유무효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재판입니다. 여기 기관 대법원이죠. 1번 보세요. 정당 해산 여부. 정당 해산,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죠. 네, 아니네요. 상고 사건을 재판하는 사법부의 최고 기관이다. 맞죠, 여러분? 2번이죠. 여러분 보세요. 지방법원 있고요. 고등 있고요. 대법원 있죠.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항, 상, 고소만 할 거냐? 이렇게 하라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항소심을 담당하는 거 고등법원, 상고심을 담당하는 거 대법원. 2번이 정답이죠. 3번 가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1심 가정법원. 4번 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고등법원이죠. 그렇죠? 네. 5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 심판. 아니죠? 대법원 묻고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 선거소송을 대법원에서 한다는 걸 알았어야지 되는 문제였습니다. 17번 문제 볼까요? 작년에 9월 모의평가였는데 정말 어려워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려운 문제 아니지요? 한 번만, 3심이 기본입니다. 3심이 기본인데요. 하나만 하는 경우 있고 2번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예외 잘 기억하고 있느냐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만 하는 거 방금 봤던 대통령, 국회의원 등등의 선거재판 같은 거 한 번만 합니다. 2번 하는 거 특허재판. 왜요? 특허법원, 1심을 담당하는 특허법원이 고등법원급입니다. 고등법원급인 특허재판, 특허소송 한 번,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 한 번, 2번. 네, 2심. 그 밖에도 있지만, 네, 그 다음에 3심제가 보통이고요. 1번 해봅시다. 1번. 대통령,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 여러분, 법을 위반했어요. 예, 법을 위반했어.
그래서 감옥 보내요. 이거 형사입니다, 형사. 예. 선거재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거재판은 방금 봤듯이 이게 선거가 제대로 돼서 당선이 유무효냐, 선거의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다투는 재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에 관한 재판, 이거는 형사재판입니다. 1심 어디서 해야 돼? 디귿에서 해야지요. 여기서 많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선거소송은요, 선생님이 그 강의에서도 자세히 했지만 선거소송에 관련돼서는요, 이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좀 달라요. 거기로 다시 돌아가서 확인해 보세요. 1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1번 바로 나왔습니다. 2, 3, 4, 5번 확인해 볼게요. 특허소송의 경우 특허법원 1심, 그 다음에 니은 여기 2심으로 하니까 맞네요. 민사, 형사, 가사, 형사재판의 1심은 여기입니다. 3심이 일반적이니까. 디귿에서 단독 판사가 심판하면 여기서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3명의 판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심을 고등법원뿐만 아니라 지방법원도 담당할 수 있죠. 그렇죠? 리을의 결정에 불복하면, 여기에 결정에 불복하면 재항고하게 된다. 여러분, 법원이 내릴 수 있는 건 판결도 있지만 결정이라는 것도 있죠. 결정. 판결 외에, 유무죄를 다 말하는 판결 외에 다른 것들을 결정이라고 하고, 이 1심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항고, 재항고라고 하죠. 그쵸? 리을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를 재항고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17번에 나와 있는 이 사법부에 관련된 문제는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팁을 드리면 이 법과 사회랑 그다음에 정치라는 과목이 이렇게 달리 있잖아요. 사실 이 법원에 관련된 부분은 법과 사회 쪽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만약에 법과 사회 문제에서 이 법원 관련된 심도 깊은 문제가 나오게 되면 정치에서는 이렇게 빼는 것이 이렇게 관례처럼, 그러니까 이 법원 문제를 물론 이 정도까지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합당하지만 이거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하는 것은 법과 사회 영역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막 고민하시면서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아주 기본적인 것들, 선거 재판이 무엇이냐, 형사 재판이 무엇이냐, 각각의 기관들, 우리는 헌법을 중심으로 한 그런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니까, 네, 이 정도까지입니다. 여기 마지노선입니다. 이 정도까지 공부 열심히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국제사회, 국제정치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헌법재판소 남아있는 부분 조금 정리하고 가도 되겠죠? 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